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워낙 멀리 놓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유튜브를 몇 번 찍으면은 목소리가 목이 너무 아팠는데, 지금 이 정도 톤으로 하면 뭐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제 영상이 많은데요. 워낙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영상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이 한 방으로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지금 현재 치료가 어디까지 왔는지, 방아쇠 손가락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국에서 오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부산, 대구, 대전, 목포, 진도, 울릉도에서도 오시고 하시는데, 그 전 세계에서도 옵니다. 요새 좀 경기가 안 좋은지 뭐 외국에서 아주 멀리서 오진 않으시는데,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한번 오시고, 동남아에서 간간히 오시고, 중국에서는 자주 오십니다. 중국에 교포들이 많으니까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뭐 가정주부부터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도 있고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정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각종 직업 다 옵니다. 학생도 있고요. 의사들도 오십니다. 의사들도 뭐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선생님도 오셨어요. 정형외과 선생님도 방아쇠 손가락이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시술을 받고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방아쇠 손가락은요,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잘 없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없고요.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들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정보를 얻으려 해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제 유튜브 채널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는 방아쇠 손가락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원인이 뭐 손을 혹사해서 그렇다, 뭐 해서 그렇다, 충격이 가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아쇠 손가락은 근본적인 원인은 잘 모르는 질병이고, 지금 우리가 원인이라고 계속 불러왔던, 심지어 저조차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원인들은 방아쇠 손가락 증상을 촉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모르는 병이다. 원인을 모르니까 당연히 예방도 알 수가 없는 병입니다. 아주 일부만 조금 개선할 수 있지, 뭘 어떻게 해도 방아쇠 손가락은 계속 진행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치료한다는 데는 많은데요. 이 방아쇠 손가락을 그냥 갖다 탁 맡기면 척척 그냥 알아서 다 치료해 주는 데가 잘 없습니다. 뭐 치료하는 데는 많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병원이 방아쇠 손가락을 되게 간단히 생각하고 치료는 다 하고 수술하는 병원도 많지만, 정확히 잘, 그리고 심한 환자도, 어려운 환자도 최대한 아픈 기간, 그러니까 수술 후에 최대한 그 고생하는 기간을 줄이고 그렇게 환자를 잘 회복되게 하는 그런 병원이 잘 없습니다. 주사 놓는 데는 많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 무슨 봉침, 그리고 뭐 줄기세포 주사, 무슨 DNA 주사, 그리고 골수 주사, 이렇게 놓는 데가 굉장히 많죠. 주사는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그나마 효과가 제일 좋은데 6개월에 75% 정도가 재발하는 게 공식 데이터입니다. 주사로 나는 뭐 거의 모든 환자를 고친다고 생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대화를 해보면
근데 환자들이 오다가 안 나와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를 다 모르시는 거죠. 주사까지 놓는 데가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고요.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겠죠. 수술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수술 후에는 방아쇠 손가락이 의외로 회복이 늦다는 게 함정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수술을 하면 손바닥을 조금 째게 되는데요. 이게 한 1cm, 1.5cm 정도밖에 안 째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절개를 해도 회복이 늦다는 게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은 결코 만만한 병이 아닙니다. 뭘 해도 잘 안 낫고 뭘 한다는 말은 뭐 물리치료, 체충격파, 주사, 찜질, 봉침, 침 이런 걸 다 해도 잘 안 낫는다는 거죠. 낫는 듯 하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예방이 불가하고 수술해도 회복이 느립니다. 절개 수술을 하면요. 손바닥 통증이 2달에서 6개월 정도 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 1년까지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재발도 됩니다. 수술해서 이 힘줄을 직접 꺼내서 보기까지 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걸리는 거 없이 깨끗하게 해주니까 재발이 안 될 것 같지만 절개 수술이 재발이 공식 재발률이 3%입니다. 제가 경험을 했더니 저는 수술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수술은 꼼꼼했습니다만 제가 했더니 5%에서 10%까지 재발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절개 수술을 매일매일 하시는 선생님들은 저보다 훨씬 적어서 한 3% 정도가 공식입니다. 수술을 해보면요. 회복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이 빠른 사람이 한 70% 되고요. 느린 사람이 한 30% 되죠. 그래서 이걸 하키나이프로 하든 절개로 하든 회복이 느린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절개 수술한 분들은 기약 없이 계속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개 수술까지 하는 병원이 방아쇠 손가락 치료를 절개 수술까지 하는 병원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설명 없이 여기까지 딱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방아쇠 손가락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절개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해도 재발하고 주사를 맞으면 이제 힘줄이 터질 확률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수술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주사를 잘 놓고 치료를 해도요. 그래서 절개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그렇게 있고요. 절개 수술 다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경피적 수술. 그러니까 바늘 가지고 힘줄이 걸리는 것을 해결해주는 경피적 수술이 있는데 그 경피적 수술의 하나가 이제 하키나이프 시술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수술의 단점을 많이 극복했습니다. 수술 통증을 감소시키고요. 입원 기간을 감소시켰습니다. 손바닥 절개를 하게 되면요. 이 통증이 꽤 있어서 그냥 참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수술하고 그냥 집에 갈 경우에는 집에서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손 수술을 하는 병원들은요. 절개 수술을 하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5일, 7일 정도를 입원하라고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이 아픈 게 꽤 가거든요. 하키나이프나 경피적 시술들은요. 시술하고 바로 집에 갈 수도 있고 길어야 1박 2일 정도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손바닥 상처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아무래도 빨리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좀 생기면은 이게 흉터로 굳어지고 손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런 일이 아무래도 바늘로 하는 시술들에는 없는 편이죠.
일상생활과 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연구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과거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바늘로 하는 그 수술들, 경피적 수술들이 재발률이 째고 하는 것보다는 더 적더라 라는 것이 거의 공통점입니다. 비슷하다는 논문도 있었고 그거보다 적다는 논문도 있었는데 적다는 논문이 더 많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절개하는 것보다는 하키나이프 시술로 하는 것이 재발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발률이 거의 1% 미만이고 1%에 훨씬 못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요 정도가 이제 그 현재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제 하키나이프 시술들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너무 거창한데, 예. 제 하키나이프 시술은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 왔냐,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 저는 방아쇠 손가락에 관한 한 하키나이프 시술로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하키나이프 수술의 기술적 부분은 완전히 극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키나이프 시술에 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었는데 엄지손가락 시술이 어렵다는 분, 새끼손가락 시술이 어렵다는 분, 그 도르래가 인대가 너무 두꺼운 사람은 또 힘들다는 그런 분이 있었고 손이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분이 있거든요. 손 두꺼운 분 힘들다. 너무 오래된 거 힘들다. 재발한 환자 힘들다. 그리고 소아, 그죠? 소아는 말이 소아지 거의 뭐 영아죠, 영아. 왜 영아냐면 방아쇠 손가락이 보통 돌 전후에 생기고요. 3세, 그러니까 만 3세 이전에 수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면 애들이 이제 20개월 남짓 된 애들, 그리고 30개월, 뭐 40개월 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수술인데 손바닥이 진짜 이렇게 작죠. 굉장히 작죠. 손바닥이 요만한데 손가락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소아 방아쇠 손가락 수술하는 거.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다 가능하고요. 초음파를 안 보고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거 굉장히 사실 연구 많이 했는데요. 초음파를 보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를 보고도 해보고 안 보고도 해봤는데 진정한 하키나이프의 고수가 되려면 초음파를 보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하키나이프 고수 교수님들이 있어요. 저 말고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초음파를 안 보고 하십니다. 실험적으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왠지 안 보고 하는 게 자신이 없는 교수님들이 그 초음파를 보고 하키나이프 시술을 해서 논문까지 낸 예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고수 교수님들은 초음파를 왜 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견에는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어려운 환자도 수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엄지, 새끼손가락, 소아 환자, 재발 환자, 유난히 심해서 이건 뭐 도저히 하키나이프로 힘들다 하는 환자까지 가능하죠. 여기까지 됐고요. 감염률을 보면요. 제가 수천 명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감염률은 현재까지도 0%입니다. 일단 저는 외래 치료실에서 하든 아니면 수술실에서 하든 감염에 대한 대비를 절개 수술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확실하게 그 수술하는 그 공간을 균이 닿지 않도록 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감염률은 현재까지 0%입니다. 신경 손상도 환자가 협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분이 부분마취로 할 때인데요. 부분마취로 할 때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손을 이 정도 잡아 뺀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 수술하고 있었는데
환자분이 손을 거의 이 정도까지, 이 수술하는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잡아 빼서 그때 한번 그 신경의 부분 손상이 한번 있은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 케이스 말고는 단 한 케이스도 신경 손상의 케이스는 없었고요. 저는 양심에 따라서 사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힘줄 손상이 돼서 힘줄이 끊어지거나 힘줄이 문제가 돼서 수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재발률은요,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하고 나서 방아쇠 손가락이 다시 생기는 것을 재발이라고 합니다. 재발률은요, 현재 거의 1년 동안은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슷하게 약간 증상이 있었던 분은 한두 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재발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률은 1%가 안 되는 건 확실하고 1%보다 그러니까 0.2%냐 거의 0.1%냐 아니면 0%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요, 그 원인이 힘줄이 뚱뚱해지는 겁니다. 힘줄이 뚱뚱해져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 터널을 통과를 잘 못하고 딸깍 걸리는 그런 병이 이제 방아쇠 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이 딸깍 걸리는 현상, 그리고 딸깍 걸리다가 드디어 못 움직이게 되는 그 현상, 그것만이 방아쇠 손가락이냐? 실제로 지금 현재 병에, 그러니까 방아쇠 손가락이라는 병에 그 정의, 방아쇠 손가락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현상은 딱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방아쇠 손가락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확장시키고 공부하다 보니까 딱 그 현상만 가지고 방아쇠 손가락을 얘기하기에는 방아쇠 손가락의 치료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아쇠 손가락의 원리 및 원인은 모르더라도 원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원리 및 이 병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거죠. 아니, 방아쇠 손가락에 생기는 원인이 뭐 손을 혹사하고 뭐 운동하고 뭐 꽉 쥐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딸깍거리는 현상을 촉발시킨 일부 요인일 뿐이지 방아쇠 손가락의 큰 흐름은요. 원인 모르는 힘줄염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힘줄염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가 와서 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MRI를 찍어보면요. 한 10명 중에 거의 7명, 8명 정도, 그러니까 70%, 80% 정도는 다른 손가락 힘줄도 다 부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방아쇠 손가락이 걸린 힘줄과 안 걸린 힘줄이 큰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검지손가락에 방아쇠 손가락이 있어서 와서 시술을 받은 분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도 부어 있었는데 여긴 증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몇 달 있다가 또는 한 2년쯤 있다가 다른 방아쇠 손가락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종종 있습니다. 이 병의 원리는 힘줄염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인데 그 힘줄염이 심해지면 다른 손가락도 방아쇠 손가락이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건지 아닌지는 MRI 촬영을 해보면 미리 낌새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손가락의 힘줄염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그대로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손 덜 쓰기, 뭐 혹사 안 하기, 손에 충격 안 가게 하기, 그 정도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경 정도 쓰시고 그러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저는 사실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도 별로 없고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관절염이 있을 때 먹는 약 있지 않습니까? 뭐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이요. 이런 약들을 꾸준히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손이나 어떤 관절에 손의 힘줄이나 관절에 있는 그런 부기, 염증, 원인 모를 어떤 염증 반응, 통증 그런 것들은요.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 관절염 약을 먹으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방아쇠 손가락이 있어서 왔는데 다른 힘줄들도 다 부어 있고 다른 힘줄들이 아직 걸리진 않지만 통증이 잔잔하게 있는 환자는 미리 예방을 위해서 약을 먹으면 어떨까? 그리고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손을 따뜻하게 하고 찜질을 자주 하면 어떨까? 라는 것이 현재의 저의 생각입니다. 힘줄염은 그러면 그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약으로 하고 찜질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러면 수술만 그러면 계속 해야 되냐? 물론 수술 말고 주사를 정말 많이 맞고 있죠. 주사가 그러면 안전하냐? 예, 주사를 정말 조심스럽게 요새는 많이 놔서 많이 안전한 편입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한 20년, 30년 전에는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손에 맞고 힘줄이 끊어져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주사는 힘줄을 약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주변 조직을 녹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무한정 계속 맞다 보면 힘줄이 약해져서 나중에 힘줄이 끊어지는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무한정 맞는 분들은 너무 늦기 전에 하키나이프 수술을 하시면 비교적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있고 거리가 너무 먼 분들은요. 그 가까운 곳에서 절개 수술을 하셔도 계속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재발하는 분들은요. 평상시에 약을 2달 내지는 3달 드시고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1~2달 쉬었다가 또 손이 붓는 것 같으면 또 드시고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관리를 좀 관절염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하고 있는 하키나이프 시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방아쇠 손가락의 치료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씀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